이번 시간에는 구장 주택 정책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정책은 국가에서 주택의 생산과 분배를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거를 각종 법률과 제도를 통해서 주택 관련 부분에 직간접적으로 나라에서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택 정책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된 법제적인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화,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이 포함이 되고요. 주택정책은 기본적으로 그 사회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치 사회적인 구조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주택 문제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 수립이 되고요. 우리나라 주택 정책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이나 주택 정책 공급을 위한 본래의 목적 이외에도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그 한계를 정하기는 분명히 어렵지만 예를 들면 1990년 봄에 전세 파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노동조합 활동이 격렬해질 조짐을 보이니까 정부는 근로자 복지주택과 사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택가격 안정과 주택 공급의 목적이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책이 주택에 대한 지원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택 문제의 어떤 근본 취지보다는 노사 문제에 대한 대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주택 정책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주택 문제, 또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국가가 왜 개입을 하는지, 개입의 필요성을 배우고요. 국가 경제와 정치 체계에 따라서 주택 분배와 공급 체계의 유형, 정부 개입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택 정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유럽이나 그 외 국가에서 먼저 복지 정책이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이. 그래서 유럽은 프랑스 인권 선언 1789년에 어떤 프랑스 인권 선언이 되면서 주거복지 정책의 발단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제가 간단히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보편적 주택 문제로 주택 배분의 불균형적인 배분, 불량 주택의 상존, 이런 것 때문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죠. 또 도시가 형성되면서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집가가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도 따라서 상승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도시 빈민이나 특수 집단의 주거 문제, 주택 투기와 독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 주거지 분리와 차별, 주택금융과 주택보조금 수혜 대상 선정, 지역 간 주택 가격차, 주택 거래 불안정, 소수인의 주택 관련 정보 독점,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의 불균형적 배분들을 보면 주거 수준의 지역 소득 계층 간 불균형이 이제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주택에 따라서 심각한 주택 부족난 발생이 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불량화되고 노후화된다. 불균형적 배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군 지역의 경우에는 80년 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전체 주택의 39.6%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된 주택이 많고요. 세 번째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거 수준도 낮고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이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도 높아 외부의 보조 없이는 적정 주거 생활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불량주택의 상존을 볼 수가 있죠.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무질서하게 주택이 지어지게 되고 무질서하게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급조된 부실한 노후주택 지역 등은 도시의 빈익률을 가져오고요. 무질서를 갖다 주게 되고 수준 미달로 도시 기능을 저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불량주택이라는 거는 홍수, 굶주림, 가뭄, 자연재해라는 걸 또 빠뜨릴 수가 없죠.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염병도 생기게 돼요. 그죠? 흑사병이 발생이 됐죠. 쥐에게서 옮기는 병들, 흑사병, 중세에 또 벼룩이 쥐에 붙어 살면서 피를 빨다가 그 쥐가 죽으면 다른 쥐에게 옮기고 쥐에 붙어가지고 다른 쥐에게 서로 옮기고 있던 게 이제 전염병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소득의 양극화라든가 소득의 양극화, 또 불량주택의 상존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과도 관련이 있는데 불량주택이 있다 보면 이런 전염병도 생기게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불량주택의 상존. 그래서 이런 지원들이 필요하다. 불량주택 지역에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고 노인 가구나 1인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가 되고요. 우리나라 주거 수준과 유럽연합 국가를 이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가진 나라들보다 훨씬 낮은 주거 수준을 지금 영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00명당 주택수 그 기준이요. 임대아파트 중 공공임대 비중 1인당 방수 1인당 주택 면적을 이제 기준으로 주거 수준을 측정을 해봤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 부담도 가장 높고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주택 가격 상승은 일부 지역이 주기적으로 계속 오르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고요. 임대료의 상승도 큰 부담, 또한 저금리, 증시 침체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데 앞으로의 그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1975년부터 88년까지 소비자 물가를 봤더니 3.5배, 국민의 실질 소득은 2.9배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은 4.7배가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물가 대비 소득 대비 몇 프로가 상승했는지를 보면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IMF를 겪었는데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 규제들이 완화되거나 철폐돼 가지고 2009년 7% 정도 상승을 보이고요. 계속 매년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다가 이제 최고 정점을 찍게 되죠. 그 후 10년 이후에는 또 2010년도에는 자가 가구가 54.25%, 전세 가구는 21.6%. 예,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월세는 보증부 월세 플러스 월세 플러스 사글세 가구 비율이 3.1%가 증가하고요. 임차 가구의 부담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주택시장의 불안정과 주택가격의 폭등이다.
그리고 네 번째, 도시 빈민이나 특수집단의 주거 문제.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오게 되는데 사회주택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사회복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저소득층에게 공공부조나 생활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어요.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 공공, 영구, 임대주택이 공급이 돼요. 그게 이제 사회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럽은 특히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많은 수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왔지만 요즘에는 최근에는 사회주택의 수혜 대상 선정, 그 다음에 공공주택의 유지 보수 정비 등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감소에 대한 논의가 유럽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무주택, 노령가구, 그 다음에 신체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단지 계획, 그 다음에 주택금융, 주택디자인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집단시설 등의 주거지가 물리적으로 이제 분리가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유럽과는 좀 다른 혜택을 아니면 주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삶이 형성하는 기반이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연속성, 체계성이 떨어지고요. 단기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으로 재고가 부족한 게 이제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의 투기와 독점 현상. 주택은 이동이 불가능하죠. 지역 이동이 불가능하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시장 때문에 지역 간 주택가격 차이가 크고요. 주택 거래가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주택 관련 정보를 소수만이 독점할 가능성이 크면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게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니까 투기와 독점 현상으로 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재화가 지니는 성격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죠. 내구성이 강한 소비재, 생산 과정이 장기적이다,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주택 위치의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대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역적인 차이가 크고 투기 세력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적정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시장도. 근데 이제 더욱 문제인 거는 주택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단지 경기 부양 수단으로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죠. 1998년 IMF 사태 이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완화 정책을 도입을 하고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하고 분양가 규제를 자율화하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이 다른 재화와 다른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생산 및 공급을 시장에만 맡겨두는 게 아니고 일부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이제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주택을 분배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택의 평등한 보급과 분배가 공공정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생산과 소비, 주택시장에 정부가 상당한 정도 개입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런 게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정책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정책의 유형은 그 국가의 정치 이념 또한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발달 단계에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정책의 기본은 자유 경제 유형과 계획 경제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적절히 혼합이 돼야 어떤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유경제 유형에서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극소로 개입을 하고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따라서 주택가격 중심으로 각 가구의 지불 능력과 의사에 따라 주택을 배분하는 방법을 택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계획경제 유형에서는 주택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하고 조정력을 행사하는 게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분배하고 체제의 목표나 개인 또는 집단 욕구에 따라서 주택을 배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게 그 계획경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경제 유형의 체제에서는 형평성, 그 다음에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주택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유경제 유형과 계획경제 유형을 이제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요즘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주택시장에 극소로 개입을 하고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주택가격을 중심으로 경쟁에 의해서 주택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자유경제 유형은요. 이론적으로 주택의 공급은 효율성이 강조되고 주택의 공급 비용은 시장 조절에 의해서 극소화되고 주택의 생산은 극대화될 것으로 봅니다.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미국을 한번 보자면 미국의 주체는 민간건설업체와 주택금융기관이 되겠고요.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간섭을 하게 됩니다. 공공주택 건설 관리는 최저 수준으로 하고 공공이 직접 건설하는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의 재고가 전체 주택의 1.5%가 되고요. 최근에는 공급을 완전 중단했어요. 자유경제 체제를 가져가다 보니까 100% 민간 주도형 주택 공급 체제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주택 공급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자유경제 유형의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적인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한 분배, 그 다음에 개인 소유 주택의 보급, 그리고 중고소득층의 자가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미국의 자유경제 유형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민간건설업자에게 맡겨진다. 100%. 그리고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은 특정 부분에 국한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공공주택 건설 관리는 최저 수준으로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설이 민간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주택시장에 전혀 개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식이 직접 개입 형식이 아니고요. 간접 지원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한국 등이 이러한 자유경제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획경제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회주의적인 유형, 통제 유형으로 불리고요.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소련, 폴란드, 중국 등이 대표적인 나라인데, 이런 나라들은 주택 공급을 전적으로 정부 국영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건설하고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주택이 상품이 아니고 정부에서 배급하는 물품의 일부로 이제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 재원의 부족, 그 다음에 공짜로 분배받는 집에 대한 소유 개념이 없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관리 유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시도해요. 관리 유지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사회주의적인 완전 통제형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는요, 소련 연방이 대표적이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에 의해서 주택가 공급 분배가 완전 통제되고요. 사회 부문에 의한 공급은 최소화되고, 주택 배분은 지위나 욕구에 따라 배분되고, 임대료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주의적인 부분 통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는 폴란드가 대표적이고요.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사적 부분에 의한 공급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중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주택이 국가 소유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좀 달라가지고 농촌의 경우는 95% 이상이 개인 소유이고요. 전국적으로 중국 주택의 60% 이상은 개인 소유로 추정이 됩니다. 자유경제 체제에서 계획경제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국가는 이제 싱가포르가 되겠다. 싱가포르는 주택개발청에서 적극적으로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전체 주택의 93%가 공공부문에서 공공 공급을 하였을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부 주도형 주택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택 모든 부분에 대해 정부가 통제, 조정력을 행사하고요. 정부, 공공기관 등을 통해서 체제의 목표나 개인 집단 욕구에 따라서 주택 배분을 한다. 주택 배분의 궁극적 목표는 형평성,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주택을 보장한다. 주택은 상품이 아니고 정부에서 배급하는 물품의 일부가 되고요. 정부 재원의 부족, 공짜 집에 대한 소유 개념이 부족해요. 관리 유지가 심각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사회주의적 완전통제 옛 소련 연방국가, 국가가 주택의 주체, 공급과 배분이 완전 통제되고요. 사회 부분에 의한 공급은 최소화, 지위에 따라서 배분하고 임대료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주의적 부분 통제는 중국이나 폴란드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에 의한 통제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자유주의 정치체제 하에서 계획경제가 가장 유사한 방향으로 주택 공급을 하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되겠고요. 주택개발청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고 93%가 공공, 대표적인 정부 주도형 주택 정책을 수행하는 나라가 싱가포르가 되겠습니다. 혼합경제 유형의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럽 선진국들이 이제 거의 다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 공공주택 중심형과 중간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공공주택 중심형을 한번 보겠어요. 영국에서 주로 이 방법을 채택을 하고요. 사적 시장 경제에 의해서 공급이 된다. 공공부문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과 부분 보조 정책이 실시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회주택, 소셜 하우징이라고 불리는 이 공공임대주택이 33%나 차지하고 있고요. 최근 공공주택의 민영화가 시작돼가지고 공공주택 공급이 조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형의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형의 나라는 스웨덴이 되겠습니다. 스웨덴. 사적 시장 경제 체제와 공공 통제에 의한 분배 체제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주택 건설 협동조합과 비영리 주택 공급 사업체에 의해서 정책이 수행이 되고요. 토지 소유 및 금융 제도에 의해서 강력한 정부의 통제를 해가면서 이 정책을 하는 나라가 중간형 정책은 스웨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양적인 주택 공급을 이제 지났어요. 시기가. 그 단계를 거치고 주택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단계로 넘어가고요. 복지적 성향이 강한 주택 정책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1972년에 주택건설 촉진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 우리나라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2003년에 주택법으로 개정해가지고 주택의 질적 측면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한번 보시면 1988년 200만 호 건설 계획에서 공공비중의 55%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부 소유 저소득층용 임대주택은 재고가 거의 없고요. 25만 호 영구 임대주택은 1960년대 말에 시민 아파트 이래 최초의 공공주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혼합 경제 유형들을 이제 봤고요. 주택 분배 체계와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주택 정책의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유형, 자유경제형이죠. 민간주택 중심형, 혼합경제 중간형, 사회적인 부분통제형, 완전통제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경제형은 자유방임주의다.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채택을 하고 사적 시장경제 최저의 공공주택 공급과 통제를 한다. 주택 배분 특성을 보면 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배분, 개인 소유주택 보급, 정부의 간섭은 특정 부분에 한해서 국한이 된다. 정책의 주체는 민간건설업자, 주택금융기관이 되겠습니다. 혼합경제형을 한번 보는데 공공주택 중심형입니다. 자유주의를 채택하는 나라, 영국이 되겠고요. 주택의 공급은 사적 시장 경제에 의한 통제, 공공부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 배분 특성을 보자면 시장 경제 체제에 의해서 대부분 주택이 공급이 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상당 부분 공공주택을 보급을 하고 부분적인 보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혼합경제형에서 이제 중간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형은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한국, 일본이 채택을 하고 있죠. 주택은 어떻게 공급하나? 사적 시장 경제 체제와 공공 통제에 의해서 분배로 주택을 공급을 한다. 주택 배분 특성을 보시면 토지 소유 및 금융 제도의 강력한 정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책의 주체는 주택 건설 협동조합, 비영리 주택 공급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회주의적 부분 통제형을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사회주의, 지배적 통치체제, 폴란드, 중국, 공공부문에 의한 통제와 사적 부문에 의한 공급이 있습니다. 주택은 시정부 공공기관 또는 사적 조합에 의해서 분배가 되고요. 시정부 공공기관, 정책의 주체는 시정부 공공기관,
사적 조합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적 완전 통제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완전 통제 체제는 옛 소련 연방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공공부문에 의한 통제, 사적 부분에 의한 공급 최소화를 채택하고 있죠. 주택 공급에 있어서. 지위나 욕구에 따라 배분이 되고요. 임대료는 매우 저렴하다. 그리고 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되겠습니다.